네, 안녕하세요. 연추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변호사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법이 너무 이 나라에서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변호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알고, 같이 우리 청년들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음을 좀 깨닫고 같이 이것을 좀 위해서 함께 힘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설마, 그러나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위험하다라는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 3법 때문인데요. 부동산 3법이 저는 나왔을 때 남편하고 약간 분쟁했거든요.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야.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엄청 너무 문제가 많아. 이대로 통과되면 큰일 나. 단언했어요. 근데 통과가 바로 돼버렸어요. 지금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남편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 너무 법률가로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차별금지법도 그렇게 통과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떡하나, 약간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막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종교가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감정은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똑같은데요. 괴롭힘이라는 규정 안에 여러 불쾌한 감정을 포함하는 여러 감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거든요. 두려움 등, 모욕감 등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면 그게 괴롭힘에 해당돼서 이건 차별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위반한다고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벌 부분입니다. 처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처벌 때문에 가짜뉴스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꼭 우리 친구들은 애초부터 좀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법제는 민법과 형법이 나뉘어져 있는 법제예요. 그래서 민법은 돈이죠. 손해배상. 손해를 입었을 때, 내가 어떤 괴롭힘을 입었을 때 이게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소송이긴 하지만 아예 다루는 법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법, 민사법 체계라고 해서 두 개가 아예 체계가 틀린데, 우리 평등법에는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개인의 행위 자체를 그냥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두 체계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긴 한데,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가, 처벌 대상은 나중에 되고요. 먼저는 민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은 맞아요. 법 위반은 사장님이 일단 차별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바로 처벌은 아니고, 처벌금지법 위반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하고 진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행정 조치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이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인권위에서 형사법 체계로 넘어가서 그걸 처벌해달라라는 요청을.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행위를 해서 인권위 신고 절차를 쭉 따라가는데, 인권위에서 어떤 이분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이런 사유로 고용하지, 그 종교상의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니까 시정하라. 그럼 결국 채용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라고 하면은, 원래 채용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요새 그런 것들 있잖아요. 빈 방에 넣는다든지 벽을 보고 일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이 불이익한 처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이게 중대한 경우. 그런 것이지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 가짜뉴스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차별금지법을 분석한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언젠가 쭉 계속 이 나의 주장을 계속할 때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처벌 대상은 아니다. 는 점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이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채용상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평등법이 시행되는 절차를 쭉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분이 이게 차별을 받은 것 같다,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의 진정을 통해서 인권위가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응하셔가지고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에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고 처벌이 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계속하고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나의 주장, 가치관을 고수하는 것, 나는 나의 사업장에 성적 정체성이 성별 지향이 나와 다른 양성애가 아닌 동성애를 지향하는 분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게 고의로 계속 고수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고 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상해죄 내지 상습 도박에 가까운 처벌 수위이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상해를 가하는 정도다라고 법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개인이 바로 처벌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차별금지법 위반자가 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차별금지법 위반을 위해서 자리가 부담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걸 부담하는 것은 학교장, 시설의 장, 관리자이거든요. 학교에 재직하는 교육자라고 하면 그 장은 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를 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의문을 받으면 선생님에게 그 행위를 중지할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 없는 게 처음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러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직장 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지속을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규율을 가지게 됩니다. 자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진리에 반하는 것을 내가 이만큼 입을 닫고 옳은 척하고 외면한 채 말을 해야만 되고 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작게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법 위반 돼가지고 내가 고소당할까봐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의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내가 걸 것이니까 내 상황에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캐나다의 제도고 이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차별까지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정확히 아는 사례를 해보거든요. 악재는 죄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해보신 분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발언 자체를 혐오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교육 현장에서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평등법도 마찬가지고 차별의 대상이 되는 영역들을 특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종교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평등하게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 부분을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이게 예수만이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이거는 일단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가짜야라고 하기 때문에 차별로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불평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이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종교 강요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다라는 거고, 이런 차별로 보는 간주 규정에 의해서 괴롭힘 규정,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의해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일단 종교활동, 전도 자체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협소하긴 해요. 운영체계라고 하는데, 이 법이 되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 차별 영역이 있어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 금지 내용이 있는데, 3장에 보면은 12조부터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라는 장이 있어요. 이 금지 규정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앞에는 일반론을 적어놓고, 근데 여기 보면은 고용용역, 재화 공급 이용, 교육기관, 행정사법 절차, 이렇게 네 영역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게 이제 공공기관 등에서 전도를 하는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모호하게 보시면 이제 가짜뉴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공기관 이용의 경우에도 이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공공기관 시설 관리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 접근 이용해서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인 거예요.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다? 라고 하면 그것이 시설 관리자가 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해석하기엔 그래요. 지금 우리 법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에 가서 이걸 했을 때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는 제재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LA 찜질방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앞에서 싸우기만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찜질방 운영자는 우리랑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미국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물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안에서의 영업행위가 차별적 행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위반했을 때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인권위 조사 과정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자나 소유자는 굉장히 보수적이 되는 거죠. 그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 안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시설물 안에서 자꾸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말라는 이런 제재를 오히려 가하게 되겠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공공시설물 어디에서나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역차별이 되는 현상인 것이지, 전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뭐 인권위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에서 이 공원에서 일어나는 혹은 어떤 시설물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면 이 전도자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시설 이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종교 활동이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해서 괴롭힘을 입게 하는 모든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도 내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 다 막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 양태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권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싫다니까 왜 이래?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시설물 관리자다, 소유자다라고 하면 시설물 안에서는 하지 마세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금지합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굉장히 많이 20가지가 넘는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업이나 원과자 차별입니다. 일본 지역에
소수는 상당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업에서는 이제 성범죄 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취업 제한 명령이 있는데 이 외의 직업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적으로 그런데 학원에라든지 개인 사업장이라든지 굳이 범죄자를 뽑고 싶진 않겠죠. 근데 정보가 많이 있어요. 뭐 폭행 정도가 여러 차례 있으신 분을 뽑고 싶진 않죠. 이것을 내가 조건으로 걸진 않더라도 알게 된다면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사장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차별을 차별을 할 수 없는 차별을 하거나 좀 다른 직무로 옮기거나 이런 행위를 절대 할 수 없게 됩니다. 학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생이 대졸, 고졸, 현에서 뽑는 직업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점점 강제가 되면요. 그것이 왜 대졸직만 할 수 있는 직업이냐? 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인구공 사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채용의 기준 자체가 틀렸던 거거든요. 시험의 각 종류가 다른 것이고, 그런데 이런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학력과 대학 형태의 차별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를 중립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직원들 전부 다 대졸인데 내가 고졸이라고 해서 느끼는 소외감 자체를 차별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차별금지법에는 그런 감정적인 괴롭힘 어떤 것에서 차별을 보고 있거든요. 사장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배려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형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한 의무 부담을 보는 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권위에서 집행하는 법이 실제로 사인 간의 관계까지 적용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인에게 이런 강제적인 차별을 완전히 반치는 제가 우리 사인에 직접적으로 평등의 개념을 요즘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나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예전에 우리 대통령님이 얘기하시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뭐 공정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등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아닙니다. 지금을 얘기하는 기회나 결과의 평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틀어서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이라고 말을 해요. 기회의 평등을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평등법은 나온 법률들 다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해 봤는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 법이 추구하는 평등은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이거는 제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법안을 제안할 때, 이 법안을 제안할 때 제안 이후에 의원님들이 요건 보통 이상민 의원님 아닌데 박주민 의원님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입니다. 여기서 실질적 평등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 실질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아닙니다. 실질적 평등은 우리가 기회 평등이라고 하는 형식적 평등을 계속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었더니 누군가는 평등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 계속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그 결과에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소수자들에 대해서 결과를 평등하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조치라고 하는데 잠정적 조치라고 하는데 이런 기회를 이만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평등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과적 평등으로 가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원래 이 법의 원천을 보시면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이 이 법을 원래 시작할 때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의 평등에 관한 법인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 그것이 이 법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고 그 법의 기초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법은 장애인만큼 무대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 안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있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했고
주차장에 가면은 장애인 주차장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우대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이 법을 통해서 그런 규칙을 정하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평등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너도 나도 똑같은 기회를 갖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애인 차별 금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다고 하면 장애인들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타는 경우에 지하 전철역에 문이 너무 빨리 닫힌다, 오랫동안 열어달라,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잖아요. 장애인들이 많이 타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 타는 속도를 비교하면은 그걸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다, 이런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소수자들의 요구도 불편을 개선되기 원하는 부분이, 본인들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계속 개선되도록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 평등이 어느 대목에서 나타나냐? 우리 리시브 친구들은 기득권자예요.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를 다니잖아. 우리 학력도 이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대상이에요. 그러면 대학생인 것과 고등학생인 것과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과 고용 기회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차별이 없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들이 원하는 일반법으로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일반법으로 적용해서 이런 평등을 맞추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사실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을 평등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성소수자인 것인 거죠. 그분들이 느끼는 차별이 개선될 때까지, 평등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이 법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역차별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평등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데, 개념이 똑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것이 차별이고, 그것은 평등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적 평등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법이 결과적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평등 추구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중소상공인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바로 입진 않아요. 근데 이 법에 따라서 특히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은 이 법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정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편의 제공 의무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안 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단 차별로 간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법이 법적으로는 원래 이제 모든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를 갖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 생각하면 의료 기록이 전부 다 의사들한테 있고 환자들한테는 기록이 없죠. 그래서 의사들이 똑같은 지위에서 둘이 소송을 하면 환자들이 다 지기 때문에 그 의사들은 입증 책임을 많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자들은 주장만 하면 되고, 일단 의사의 어떤 사실이 있으면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봐주는 그런 형태로 소송이 진행돼요. 이런 법적인 기술들이 있는데, 입증 책임의 전환이랄지 중과실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법에 다 넘어와 있거든요. 우리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완전히 법적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역차별의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변호사가 싸움이 나면 우린 돈 버는 직업인데 이 법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법은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고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도로 있을 때는 우리가 장애인이 받는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동의하고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우리에게 아직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결과적 평등까지 맞춰갈 생각이 없다. 남녀 간에도 그러할진데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차별이다, 편견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법이 결국 제정되는 경우에는
많은 이런 양성애를 기초로 한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그냥 다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결과적인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하라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사실 사회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저도 어렸을 때 살아왔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복지나 사회 기반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그렇고 그 다음을 원한다면 나의 것을 하나 내놓아야 합니다. 나는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안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지금 이 평등법을 주장하는 분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을 막을 수도 없고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예, 평등과 인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열등한 지위에 있으니까 더 평등하길 원해. 그거 자체가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인 거거든요.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낸 결과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냥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셔야 나는 욕심이 없어야 저들이 부리는 욕심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공짜고 당연한 것이고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내가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제로 베이스에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법을 바라보셔야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지점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